윤석열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지금 탄핵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네. 그 인간이 궁금해. 왜 인간이 저 모양인가? 인간이 궁금해. 그게 그 대통령이 되면서 특히 네. 어떤 정신의 감옥을 스스로 만들고 거기에 딱 갇혀버리는 음. 이런 양상이 두드러지거든요. 어. 그리고 이번 계엄에서도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체포에 극도로 집착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5.16, 12.12 다 봤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국회, 방송국 뭐 이런 걸 점거하고 기능을 무력화하는데 초점을 뒀지. 쿠데타 당시에는 체포된 사람이 없어요. 그 쿠데타 시스템을 당시에 장악하기 위한 그 일을 했지. 에, 누굴 개인적으로 누구 잡아와 이런 건 아니었고. 그건 이제 지들 물리력으로 막는 뭐 육군 참모총장을 그렇죠. 연행했다 뭐다 네, 이런 건 네. 있지만 국회의원 잡혀갔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 그거는 그 후에 뭔가 이렇게 통치 능력을 급격히 강화할 때 벌어진 것이지. 네. 계엄 자체에서 뭐 국회를 봉쇄했으면 됐지. 그리고 얼마 있다 국회 해산 선언을 전두환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그거 국회 앞에서는 그냥 총검으로 오는 국회의원을 밀어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그 황낙주라고 국회의장까지 했던 김영삼 민자당에서 네. 그 사람이 옛날 김영삼 통일민주당 시절에 그 전이죠. 통일민주당 그 전에 신민당인가 그때 시절에 국회 출근하다 계엄군이 이렇게 총으로 미니까 뒤돌아서서 가는 장면이 사진 같은 역사 자료에 나와 있다고. 뭘 체포야 그냥 밀어버리고 못 오게 그냥 확확 해버린 거지. 그렇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기능을 마비한다는데도 물론 주안점이 있었어요. 뭐 150명 의결이 되냐 안 되냐. 그런데 이거를 기능을 마비시키려면 단전 단수 같은 것들, 네. 그다음에 인터넷 마비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시설 장악 이런 걸로 체계적으로 갔을 건데 그게 되게 허술하고 반면에 특정 정치인들을 우선 체포하는 데는 극도로 집착을 하거든. 이게 이번 계엄에 아주 특이하고 아주 이상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재명, 뭐 조국, 뭐 우원식 뭐 잡아가는 거 중요하다고 봤을 수 있지. 계엄의 목적상 합리적일 수도 있지. 네. 근데 여기에만 집착하더라는 거야. 한동훈까지 포함해서 여기에만 집착을 한다. 거기에 최우선 그리고 가치를 나머지가 주고. 소홀한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예. 이번 계엄이 갖고 있는 성격을 말해주는 건데, 성격. 그러니까 어떤 그 증오와 적개심에 완전히 눈이 멀은 복수국으로부터 이게 시작됐다. 그러고 그 이후 수습이나 사후 대책은 대단히 미흡했다. 이런 면에서 뭐 삼성 계엄은 후계자는 뭐 이런 말이 노상원 수첩에 일부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냥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이후에 수습까지 생각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어야 되는데 그렇겠죠. 일단은 싹 쓸어버려, 다 잡아들여. 맞아요. 이런 그 말을. 말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홍장한테도 그러고 계엄군한테도 그러고 그 얘기만 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마치 예. 국회와 앞으로의 정부를 내가 완전히 어떻게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통치할 건가 얘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은 쟤들부터 싹 쓸어버려. 네. 이게 이제 왜 조폭들이나 갱단이 총싸움 할 때 예. 우리 애가 저쪽 조직에 가가지고 무지한히 얻어 터지고 온 거야. 그러면은 가만 안 있죠. 아니면 한 명이 죽거나. 예. 그러면은 복수 그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쓸어버리는데 사실은 그 순간에 양쪽 다 손해거든. 그렇죠. 이런 총질하고 싸우면은. 피해가 있죠. 예. 근데 피를 봐야만 어. 직성이 풀리는. 네. 그러면서 이제 극한 갈등으로 가는데 이번 계엄의 양상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번 계엄 성격이 특정인들을 잡아들이고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냐. 그 특정인들 잡아들으면 수집소는 어디로 하고 신문은 누가 하고 우선 1차로 어디에 가두고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꽤나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벙커도 뭐 답사도 하고 뭐 그런. 그렇지. 그쪽 부분이 이상할 정도로 아. 저기 과잉 검토가 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누구 한 명 죽는 꼴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노상원 수첩의 의미도 우리가 재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의 주관과 변덕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계엄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지. 이 계엄 이후에 범집권 세력의 틀에 대한 네. 나름대로 설계와 구상이 뭐였느냐 이 부분이 약한 거죠. 그렇죠. 뭐 500명 A 등급 뭐 D 등급 해가지고 어디도 데려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일지 방법까지 써놓고. 그리고 쟤들 싹 죽여서 다시는 집권을 꿈도 뭐 못 꾸더라. 아, 이럴 정도로 초토화시켜. 이게 깽단의 싸움인 거거든. 깽단의. 깽단에 깽단 뭐 조폭들의 그런 논리로 그렇죠. 생각으로 갔다. 그게 이번 야. 계엄이 보여주는 가장 그 드라마틱한 지점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특징적인 지점이라고나 할까 그렇네요.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고 더러운 어떤 복수국으로 이게 더러운 전쟁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한테 충성을 했던 사령관들이나 네.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음. 하등에 미안하거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저것도 똑바로 못한 새끼 그리고 말 바꾸고 나한테 불리한 증언하는 놈 이런 식으로 지가 다 그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 놓고 책임감을 안 느끼는 거거든. 그렇네. 나는 잘했고 내가 시킨 대로 했으면 다 됐는데 니네들 잘 못 따라온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의 5.16이나 전두환의 12.12 같은 경우는 예. 국헌을 물러난 군사 쿠데타이긴 하지만 예. 여기에는 공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을 넣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집권 세력의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걸 염두해주고 했다면은 네. 유독 이번 계엄에는 복수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후에 그렇다면 수습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음에 고민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의 그런 복수심이나 증오심이 우리가 짐작이 되고 또 그 뒤에 김건희의 그런 개인적인 원망과 원한과 이런 게 또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일단은 김건희가 긴박하게 계엄 직전에 움직이고 몹시 아주 절박한 순간이었다는 거. 이게 계엄의 변수가 되지 않았겠느냐. 네. 그 시점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12월 초에 그 김건희 그 특검 네. 이게 통과 전망이 이제 서서히 나올 맞아요. 때였습니다. 그게 친한계가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일부러 12월 4일 날 표결하기로 한 김건희 특검 표결을 그걸 좀 10일로 늦춥니다. 맞아요. 친한계한테 여유를 좀. 기억납니다. 예. 그 사이에 계엄이 터진 거예요. 아하. 그걸 연기해준 결정을 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었죠. 특히 김건희한테. 김건희에겐 긴박한 순간이었.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엄의 아까 뭐 특징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 왜 그 시점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계엄을 뭐 이제 내란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걸 역사적으로 재평가할 때는 이 밑에 있는 저변에 깔려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들과 정황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평가를 할 건지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다. 네. 이게 저희가 사실은 3월 13일 정도에 선고가 나오면은 끝난다,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자꾸 예. 모든 게 국회와 정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선거가 빨리 끝나야 조기 대선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서 정권 교체를 네. 이룩할 수 있는 요 과정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러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계엄의 피해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었는가, 또 그분들의 증언이 얼마나 재판장에서 나왔는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략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민의 뺨을 때렸어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뺨을 때린 게 아니라 건드린 거다, 스친 거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반박하는 논리는 뺨을 맞은 피해자가
내가 그때 얼마나 아팠고 굴욕스러웠고 공포스러웠는지를 증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하. 그러면은 그때 계엄군에게 잡혀갈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김동연 씨가 예. 33살의 청년이 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국회 앞에 와서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았습니다. 왜 이런 분들의 증언이 안 나오는 거죠? 또는 어떤 그 국회에서 보좌관이 집기를 문 앞에 갖다 두고 몸으로 문을 막아서고 네. 이럴 때 상황이 어땠는지 왜 이분의 증언은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뺨을 때린 거냐 건드린 거냐 이 논쟁만 하다가 이제 헌법재판이 끝난 거거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뺨을 맞은 증언이 안 나왔잖아. 그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회 측 전략이 헌법재판을 조기에 종결하려고 하다 보니 네. 이게 헌법의 주체인 국민이 빠진 재판이 됐다는 겁니다. 이 헌법재판은 재판관이 하는 거지만 그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체가 됐어야 된다는 네. 이 법치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망각하고 자꾸 정치 일정에 쫓겨서 가는 이런 재판이 되는 걸 허용해 버렸다. 그러면 헌법재판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도 그렇게 할 거냐? 또는 형사재판. 여기에서 이런 어떤 사법 과정에서 국민들 목소리는 어디로 간 거냐? 네. 그때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저도 그때 국회 앞에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의원님 택시비 4만 원 주고 급히 왔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셨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지방에서까지 오셔가지고 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두 손을 잡고 펑펑 우는 분들의 이러는 분들이 다 뺨 맞은 분들입니다. 그럼요. 근데 우리가 이 재판이나 이런 데서 또 이런 뉴스에 쏠려 있는 동안에 심지어 언론은 우리가 누가 그거를 피해자의 관점과 목소리를 담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 싸움만 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역사적 진실이 없고 이 국민적인 사건이. 네. 그래서 앞으로 사법 과정에서는 이 점을 좀 명심해서 우리가 가해자 관점만 갖고 다루는 이러다 보면은 진짜 밀로셰비치 같이 된다. 그때 4년간의 재판의 발언 시간의 3분의 2를 밀로셰비치가 했다고. 그 재판의 본건과 관계되어 없는 선동을 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바깥에서 세르비아 대민족주의를 신봉하는 시위대가 결집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밀로셰비치가 재판을 지연하는 바람에 그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심장마비로. 심판을 안 받은 거예요. 단죄가 안 됐죠. 그 후유증이 네. 오늘날 동유럽의 발칸반도가 왜 치유되지 않고 유럽의 화약고가 됐는가? 네. 바로 20만 명 인종 학살을 당하고 평화가 파괴된 가운데서 겪은 아픔이 단지 숫자로만 남아 있고 표백이 돼 버리고 네. 가해자의 서사는 그 뒤로도 살아 움직였다는. 이것이 오늘날 동유럽 발칸반도의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분쟁 지역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도 지금 이 네. 재판과 헌법에서 무엇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인 피해자가 네. 이 주권자로서 헌법을 재판을 하고 사법 재판을 한다는 이 원칙을 잊어버리면은 이건 다 정치적인 어떤 퍼포먼스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고 네.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점입니다. 이 점. 예. 그게 밀로셰비치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이제 저는 최근에 뉴스공장에서도 일부 사연들이 올라와서 유심히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분은 크게 아픈 상태에서도 나오신 분 얘기도 있고, 그렇죠. 또 그때 느꼈던 그 공포와 분노와 혼란과 네. 또 거기서 절망감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이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주고 지금도 경제와 자영업자들의 이런 어떤 어려움으로 연결된 네. 왜 이게 헌법재판에서 이야기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대로 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탄핵이. 참 왜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서 몇 걸음만 나가도 예. 요즘은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음식점 사장님들이 주로 저한테 물어요. 의원님 헌법재판 언제나 끝납니까? 다 지금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요즘은 시민들이 저 헌법재판 이안이 처리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게 내 밥줄이구나. 맞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분들이 피해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민주공화국의 어떤 그 원칙을 세우고 또 이걸 나가야지. 네. 사실 국회의원들은 선거만을 위한 그 직업이 아니고 호민관입니다. 호민관. 어, 맞아요. 시민을 대신해서 호민관. 나오신 예. 거거든요. 호민관이라고. 그럼요. 그러면은 이런 헌법재판 또 국회에서의 탄핵 또 이후에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뭘 지향하는 건지 좀 그 목표와 본질을 분명히 하시라. 네. 그거는 바로 지금 이 시민들의 아픔과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치를 하는 거다. 이런 자기 선언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참 여러모로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생각해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쉬운 뭐 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국민들 시민들이 좀 빠져 있고 피해자들이 조금 뒤로 이제 물러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지금 내란의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서는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는 미비할지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간 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또 투영이 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릴 것이냐. 그렇죠. 이것도 지켜보고 우리가 오마이 감시해야 돼요. 슬로건이 모든 시비는 기자라 그랬잖아. 지금같이 저 말이 절박한 시점이 맞아요. 또 있겠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어? 맞습니다. 그래서 오마이 TV가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말씀을 계속 새겨 듣고 또 정치권에 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달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가실 시간이 돼가지고 네.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그동안 이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고 좀 빼먹었던 중요한 부분들 지적해 주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고 또 많이 또 응원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